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최근 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혹은 늘어나셨나요? 또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거나 추위를 많이 타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갑상선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의 이재혁입니다. 네. 이 갑상선에 관한 질병은 사실 종류도 다양하고 요즘 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꽤 많은 이야기를 듣기는 하거든요. 이 갑상선을 우리 몸의 지휘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먼저 이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갑상선,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갑상선은 기본적으로 목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엄지손가락 2개 크기만한 크기로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고, 이 갑상선 호르몬은 몸에서 대사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많을 경우에 대사율이 빨라지고 호르몬이 적을 경우에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양을 조절하여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 질환이 최근에 많이 발병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갑상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발생하길래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갑상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을 나타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과 같은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기관보다 결절 같은 혹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상선 종양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기능 항진증, 저하증과 같은 기능 이상과 더불어서 갑상선 종양이 많이 생기고 종양의 95%는 양성 종양입니다. 암과 상관이 없고요. 그런 5% 정도가 갑상선 암이 발생을 합니다. 기능 이상은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갑상선 종양은 건강검진 환자들 통계를 내보면 한 30에서 50%가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갑상선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일단은 결절이 있을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드물고요.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이 과다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심계항진이라든지 더위를 탄다든지 에너지 대사율이 빨라지면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부족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체중이 늘고 추위도 많이 타고 피부가 푸석거리는 듯한 이런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갑상선 질환은 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네, 통계를 내보면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들보다는 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분들한테 발생이 많은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하나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이랑 임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갑상선 질환의 발생이 좀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발병률을 좀 느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병인 것이 이 잘못된 말은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들한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여성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이 남성분들은 신경 끄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갑상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질환들 중에서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도대체 우리 몸에서 왜 발생하는 건가요? 기능 항진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과다한 면역 자극이 갑상선에 이루어지면 갑상선이 불필요하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원인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드문 경우로는 갑상선에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는 종양이 생겨서 이 종양에서 과다한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그 다음으로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갑상선은 발병률 자체는 여성분들한테 더 많았었고요. 네. 가족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이모나 이런 외가 쪽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친가 쪽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후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환경이 지속되면 부가적으로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이 증상으로 앞서서 이 더위를 많이 탄다거나 이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이 증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도 참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럼 이 증상들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이제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체중 감소라든지 더위를 많이 탄다든지 가슴 두근거림 또는 손발 떨림 같은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최근에 많았다든지 할 경우에 네.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간단하게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또 이 지속 기간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내가 이 병에 걸린지 모르고 계셨다가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일단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과다한 호르몬은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1차적으로 갑상선 자체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갑상선 비대가 일어나게 되고, 이 비대로 인해서 전경부가 눌리게 되다 보니까 네. 호흡곤란이라든지 연화곤란 같은 증세,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안구에 합병증이 동반되어서 안구 네. 돌출이라든지 하안안검 같이 눈 꺼풀이 뒤로 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미용적인 측면이나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호르몬 과다가 지속되면 이 과다한 호르몬이 뼈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또는 심장 부정맥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이 안구가 돌출된 사진을 보니까요,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항진증과 그런데 반대의 의미를 가진 질환도 있죠. 바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앞서서 잠깐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또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기능 항진증과 반대되는 질환인데요. 네.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갑상선염이 생겨서 염증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인위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르몬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이 제거가 되거나 또는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이 동요연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부족을 하게 되면 피로도라든지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따르는 증상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증상들에는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개 이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피로하다든지 기운이 많이 없다든지 또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도 좀 생기고요. 탈모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원인을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앞서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안구 돌출까지 되는 이 무서운 상황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어떤 증상까지 연결이 될까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흔한 게 피로감이죠. 네. 피로감과 기운이 없는 증상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런 기능 저하 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늘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갑상선 질환은 이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유전적인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이 갑상선 질환을 겪고 있다면 그 자녀들도 이 갑상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갑상선 질환은 유전 질환이라고 하기는 엄격히 말하기에는 좀 다르지만 가족력, 즉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도 또는 형제분들도 생길 가능성이 꽤 많죠. 그래서 어머니가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나도 갑상선 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증상이 동반됐을 경우는 빨리 진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주변에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셔서 이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갑상선 전체를 떼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다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완치가 됐더라도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있고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라든지 약물 치료의 반응이 없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위적으로 커져 있는 갑상선을 한 80% 정도 제거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서 일부를 제거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암이 아니더라도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나면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산부들은 약을 복용하는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먹던 것을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갑상선 암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통해서 갑상선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절제한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됩니다. 젊은 여성들한테 발생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동반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기에 태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오는 갑상선 호르몬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계 발달이 더디게 돼서 지능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던 분들도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 양을 일부 증량을 해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모든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절히 다시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도록 권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이 갑상선 질환은 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재발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이제 대표적으로 들면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갑상선염 모두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일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면역 체계 이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이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면역 체계 이상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면역체계 이상이 커지게 되면 질환이 재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자가 면역체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이 다 치료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당분간 시간이 지나서도 꾸준히 내 병이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정기적인 병원 검진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그리고 이 갑상선 종양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게 이 갑상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항진증과 저하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암까지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이 네. 일반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분들보다 암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이 있다 하더라도 암 발생률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다고 판단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다가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셔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가 아니고, 저희 네. 며느리인데요. 네.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요. 좀, 뭐랄까, 이때도 심하고, 네. 좀 막 피곤해 한 것 같고, 좀 일하고 있으면서 좀 평일 땡에다 주말에 막 되게 피곤해서 못 가노니까요. 그게 네. 임신 중에 평소에 없던 병도 임신 중에 생기는가 싶어서요. 지금 임신을 하고 계신 상태신 거죠? 예. 네. 임신 중에도 이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네. 어떤가요? 일단은 갑상선 질환이 전혀 없던 분들이 임신 시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임신 기간 중에 임신 초기에 입덧을 하게 되면 입덧하는 기간에는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변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신 초기에 산부인과에서 검진하면서 기본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정말 질환인지 임신 기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인 건지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통상적인 임신 기간에 비해서 피로도라든지 체중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어머니, 며느리분의 이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임신 초기에는 이 자연적으로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이 갑상선 질환인지 이 산부인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암에도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뉘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갑상선 암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네. 근데 갑상선 암은 크게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네. 갑상선 분화암은 유두상암과 여포성암이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갑상선 암의 95% 이상이 두 가지 암이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늦고 예후가 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99% 이상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분화암인 경우에는 네.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입니다. 그래서 진단받을 당시 정확한 암의 상태, 암의 종류를 설명 들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 갑상선 암은 사실 다른 암에 비해서 이 치료가 잘 돼서 착한 암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치료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발견을 해야 조금 치료하기가 좋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발견되었으면 거의 네. 대부분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 달리 임파선 전이가 부분적으로 있을 경우에도 네. 적절한 수술과 수술 이후에 적절한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결절이 발견돼서 초음파에서 나쁜 모양의 종양이 발견될 경우에 적절히 검사하셔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에 수술이라든지 동요소 네. 치료를 적절히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임파설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암보다도 수술에 있어서는 치료에 있어서는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이가 되기 전에 이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전이가 되더라도 되도록 빠른 시기에 네. 이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말도 맞는 말인가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적은 갑상선암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있지만 아직까지 작은 암을 경과를 관찰하였을 경우에 네. 이 암이 안 커진다는 보고가 없고요. 크기가 작은 암들도 장기간 관찰을 하게 되면 임파선 전이라든지 다른 원격 장기의 전이가 되는 경우들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이 진단된 이후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적절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검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0.5cm 미만의 종양들은 네. 즉각적인 검사보다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봐야겠군요. 네,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갑상선 치료받은 데가 한 12년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처음에 물혹이라고 까만 물이 나와요. 거기서 주사기를 놓고 빼내고 해가지고 네. 그걸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약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어머니. 그게 그게 과다 분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저하증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2년째 갑상선 관련 질환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환은 어떤 병에 속하는 건가요? 일단은 물을 뺐다는 결절은 기능 이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 낭종일 가능성이 많고요.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약 용량의 변화 없이 장기간 복용하셨다면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 용량이 수시로 기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또는 약을 끊는 기간도 있고 이런 치료의 변화가 치료 기간 동안 자꾸 있었다고 보면 기능 항진증이 좀 오래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대개는 기능 항진증 치료는 2년 내에 종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는 대개는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좀 더 많고 내원하셔가지고 선생님께 정확한 병명하고 진단 치료 과정을 설명을 들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어머님처럼 이 저하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장기간 겪고 계시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조금 이 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제를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생활에 무리가 되는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면역 질환에 면역 체계에 더 악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기는 음식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한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들도 음식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 없이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교수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내용 짧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실 이 모든 약에는 이 부작용이 따르는데요. 이 갑상선 약도 그 중에 탈모나 이 골다골증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약 드시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나요? 네, 갑상선 기능 치료제가 이제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항갑상선제가 있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항갑상선제가 이제 탈모 같은 부작용들이 덜어 보고가 되고 있고 흔하게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할 경우는 다른 약제로 대체를 해서 변경을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질환을 동반질환 경과를 관찰하면서 약 복용하시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제로 쓰이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네. 이 과다 복용된 갑상선 호르몬제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는 골다공증의 발생이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적정량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크게 부작용 위험 없이 장기간 복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간을 두고 검사를 진행하셔가지고 적정한 수치로 적정한 용량을 복용하시면 부작용 없이 또 경과를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이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이 적정량의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